몸이 살아서. 연안은 텅 비어 있었다. 산하뿐이었다. 포구마다 부서진 전선 두어 척이 뻘밭에 밀려와 처박혀 있었다. 수리에서 쓸만한 물건이 못 되었다. 불타다 만 선체는 널빤지 한 장 뜯어낼 것이 없었다. 나는 광양만에서 구례 쪽으로 걸었다. 적들이 해안에 상륙하자 피난민들이 내륙으로 몰려들었다. 거꾸로 내륙의 피난민들은 남쪽 물가를 향해 내려왔다. 양쪽의 피난민들이 길에서 마주쳐 서로 떠나간 곳의 형편을 물었다. 피난처는 아무 곳에도 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죽은 힘을 다하여 어디론지 가고 있었다. 어디론지 가고 있다는 것만이 그들의 위안인 듯 싶었다. 쓰러진 자들은 숨이 끊어지기 전에 길섭에 버려졌다. 나는 그들의 행선지를 묻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뱃성 없는 마을마다 지방 수령들의 수염은 길게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무기력했고 무기력한 만큼 격렬하게 비분관계했다. 나는 그들이 가져다 주는 밥을 먹고 그들의 숙사에서 잠을 잤다. 도원수 권율에게는 아무것도 보고할 수 없었다. 보고할 사실이 나에게는 없었고 세상에도 없었다. 다만 도원수의 안부를 묻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만을 간략히 적어서 지방 아전편에 도원수부로 보냈다. 구례에 도착하던 밤에 혼자서 술을 마셨다. 술이 먼 것들을 가깝게 당겨주었다. 2달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떠올랐다. 그때 나는 백이종군 길에 고향 마을인 아산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길에서 어머니의 부고를 봤던 날, 나를 호송하던 을군부 도사는 길을 재촉하지 않았다. 부고를 봤던 날, 시골 객죽긴 행랑방에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나는 어머니를 순천에 모셔왔다. 순천은 좌수영이나 통제영에서 가까웠다. 어머니는 내가 추록했다는 소식을 듣고 순천에서 아산으로 올라왔다. 어머니는 남해안을 돌아서 서해로 올라가는 화물배편을 얻어 탔다. 엿새가 걸렸다. 어머니는 배에 관을 신고 있었다. 배가 아산에 닿았을 때 어머니는 배 안에서 당신 혼자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신고 온 관 속에 누웠다. 나중에 들으니 어머니의 시신은 가랑리처럼 가벼웠다고 한다. 나는 어머니의 조상을 치를 수 없었다. 그날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순천에 모실 때 가끔 찾아뵈면 어머니는 아들을 어려워했고 아들에게조차 내외를 했다. 어머니는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면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고 이부자리를 단정히 했다. 안아보면 어머니는 한 움큼이었다. 어머니의 몸에서는 오래된 아궁이의 냄새가 났다. 내가 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수줍어했다. 어서 가거라. 가서 나라의 원수를 크게 갚아라. 내가 돌아갈 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차라리 어머니가 어리광을 부려주기를 바랐다. 2달이 지났으니 어머니는 땅속에서 썩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취했다. 허리가 결리면서 비가 내렸다. 차가운 비였다. 어머니의 몸과 피난민들의 노숙자리에 내리는 비를 생각하면서 나는 자꾸 마셨다. 술은 비처럼 몸 안으로 스몄다. 아침에도 비는 멎지 않았다. 안주 없이 마신 술에 속이 쓰렸다. 빗소리를 들으며 혼자서 뒤채웠다. 더 이상 떠돌아다니면서 확인할 것도 건질 것도 없었다. 그날 아침에 선정관 양호가 내 숙사로 찾아왔다. 그는 도원수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나에게 왔다. 그는 임금의 교서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교서를 내밀 때 나는 그가 사역을 들고 온 을군부 도사가 아닌가 싶었다. 나는 마당으로 내려가 교서 두루마리에 절했다. 양호가 두루마리를 펼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임금의 수사는 장려했다. 왕은 이르노라. 어허, 국가가 의지할 바는 오직 수군뿐인데 흉한 칼날이 다시 번뜩여 마침내 산도의 군사를 한 번 싸움에 모두 잃었으니 누가 바다 가까운 여러 고을을 지켜주리오. 한 산을 이미 잃었으니 적들이 무엇을 거리리오. 7청년 패전과 한상 통제영의 붕괴가 임금에게 보고된 모양이었다. 양호는 계속 읽어나갔다. 지난번 그대의 벼슬을 빼앗고 그대로 하여금 백의종군케 한 것은 역시 나의 모책이 어지지 못함에서
생긴 일이거니와 그리하여 오늘 이 같은 패전의 욕됨을 만나게 된 것이니 내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내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이것이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한 죄인에게 임금이 할 수 있는 소리인가? 나는 길을 의심했다. 나는 임금이 가여웠고 임금이 무서웠다. 가여움과 무서움이 같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임금은 강한 신하의 힘으로 다른 강한 신하들을 죽여왔다. 양호는 계속 읽었다. 이제 그대를 상복을 입은 채로 다시 기용하여 옛날같이 전라자수사 겸 충천, 전라, 경상의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노니 그대는 부하를 어루만지고 도망간 자들을 불러 단결시켜 수군의 진영을 회복하고 요해지를 지켜 군의 위험을 떨치게 하라. 그대는 힘쓸지어다. 군류를 범하는 자는 창조를 막론하고 그대의 지위로 처단하려니와 그대가 나라 위에 몸을 잇고 나아감은 이미 다 겪어보아 아는 바이니 내 구태여 무슨 말을 길게 하리요. 내 끝나지 않는 운명에 대한 존율로 나는 몸을 떨었다. 나는 다시 충천, 전라, 경사의 삼도수군 통제사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전라자수사였다. 나는 통제할 수군이 없는 수군 통제사였다. 내가 임금을 용서하거나 임금을 긍정할 수 있을지는 나 자신에게도 불분명했다. 그러나 나의 문은 임금이 손댈 수 없는 곳에 건설되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건설은 소멸되기 위한 건설이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므로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교만했다는 나의 죄는 유죄가 되어도 하는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못대가리 하나 건질 것 없는 텅 빈 바다와 목 잘린 시체가 썩어가는 현안을 생각했다. 나는 먼 선들에서 오르던 적의 봉화를 생각했고 불타버린 항산 통제형을 생각했다. 물러설 자리 없는 자의 편안함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사지에서는 본래 살 길이 없었다. 그러자 몸의 깊은 곳이 자꾸 뜨거워져 갔다. 성욕 같기도 하고 배고픔 같기도 한 것이 자꾸만 내 속에서 끌어올랐다. 양호는 보따리를 풀어 지필목을 꺼내놓고 동원으로 물러갔다. 동원에서는 양호는 임금에게 가져다 바칠 나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텅빈 바다 위로 크고 무서운 것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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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선 너머에서 무수한 적선들의 노젓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환청은 점점 커지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흔들어 환청을 떨쳐냈다. 식은땀이 흘렀고 우한의 몸이 떨렸다. 저녁 무렵까지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양호가 종을 보내 답신을 재촉했다. 나는 붓을 들어 장계를 써나갔다. 문장은 풀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런 의전상의 단어와 상투적인 어구를 끌어대며 장계를 지었다. 나는 장계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붓을 들어 맨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써넣었다. 나는 그 한 문장이 임금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겨누는 칼이기를 바랐다. 그 한 문장에 세상이 베어지기를 바랐다. 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사 신이올림. 석회. 우수영의 가을 물빛은 날카로웠다. 먼 산과 먼 섬들의 갈매빛 능선이 도드라졌고 바람의 서슬은 팽팽했다. 겨울이 다가오는 바다에서 저녁마다 노을은 투명한 하늘 위로 멀리 퍼졌다. 적은 오지 않았다. 저녁 노을의 붉은 기운이 갑자기 검게 바뀌거나 저무는 수평선 쪽에서 먼 섬들이 흔들려 보이면 비가 내렸다. 적은 몇 달째 오지 않았다. 먼 바다 쪽에서 붉은 구름과 흰 구름이 어지럽게 뒤엉키면 바람이 불었다. 망군들은 산꼭대기에서 일몰의 바다를 주시했다. 해남반도 끝에서 이따금 적의 연기가 올랐다. 적의 척후가 진도 벽파진 앞바다에 나타나 나의 척후를 척후하였고 나의 척후가 적의 척후를 척후하였다. 해남, 강진, 여수와 그 너머 경산 해안 쪽으로도 망군과 척후를 보냈다. 덜어는 배를 타고 갔고 덜어는 육로로 갔다. 육로로 간 망군들은 적이 장악한 포구의 인근 산꼭대기에 올라가 적정을 연탐했다.
열흘 후부터 산발적인 보고가 도착했다. 첩보는 여러 읍진의 망군들을 통해 역송되어 왔다. 적은 분산되어 있었고 여러 포구를 중심으로 지층되어 있었다. 적의 중심을 분산시키고 있었다. 첩보가 엇갈리기는 했지만 경산 해안 쪽의 적은 전라 해안 쪽으로 이동하면서 해남반도 남쪽 어란진 일대에 새로운 중심을 도모하는 듯했다. 어란진은 우수영에서 한나절 물길이었다. 밀물에 앞자락에 올라타면 반나절이면 좋겠다. 딱히 어란진이 아니더라도 적이 우수영 쪽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포진을 도모하고 있음은 확실했다. 적이 경산 해안 쪽 여러 작은 중심들을 해체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망군과 척후들은 적에게 바싹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적의 여러 중심들로부터 적의 군량과 화약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이동은 확실해 보였다. 첩보는 일치했다. 군량의 이동은 대공세의 조짐이었다. 적은 기나긴 항해를 예비하는 모양이었다. 적의 장기 항해란 목포 앞바다를 돌아서 서해로 북상하다가 전라 충천 서해안에 상륙하거나 아니면 한강 물줄기를 따라서 서울을 겨누는 전략일 수도 있었다. 망군 2명이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이 생포되었거나 투항했다면 나의 빈손은 적에게 노출되었을 수도 있었다. 진도 벽파진 쪽 망군들은 언제나 먼바다 쪽으로 돌아서 있었고 망군의 목축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은 오고 있었다. 정유년 늦가을에 나는 교사를 받들고 우수영에 부임했다. 우수영은 진도와 마주보는 해남쪽 바닷가 언덕이었다. 내 기나긴 관등과 관직명처럼 우수영은 이름뿐이었다. 수영이 버려졌던 시절에 백성들의 초가집과 논밭이 수영 주변에 들어차서 끼니 때마다 삭정이 타는 연기 속에 보리밥이 있는 비린 향기가 퍼졌고 양지바른 남쪽 언덕은 낭루했으나 평화로워 보였다. 이따금씩 대열을 이탈한 적들이 섬의 연안을 집적거리기는 했으나 물 건너 진도는 아직도 맑은 땅이었고 백성과 농토가 온전했다. 진도로 흘러들어온 피난민들은 섬의 서쪽 연안을 따라 움막을 짓고 모여 살았다. 원주민들이 피난민들에게 마을 앞 어장을 나누어 주었고 무튼 밭을 내주었다. 피난민이 들어간 지역은 누른 땅이 어느새 푸르게 바뀌었다. 겨울에도 무, 배추, 대파가 새파랗게 들을 덮었다. 보름달이 뜨는 저녁이면 진도 여자들은 바닷가 언덕에 모여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춤추고 뛰고 노래했다. 우수영 쪽 여자들도 바닷가에서 둥글게 춤추면서 물 건너 진도 쪽 여자들에게 화답했다. 그 노랫소리는 수영 안까지 들렸다. 스스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명이 모질고도 신기하게 느껴져 칼찬나는 쑥스러웠다. 적들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우수영에서 내 군사는 120명이었고 내 전선은 12척이었다. 그것이 내가 그 위에 입각해야 할 사실이었다. 그것은 많거나 적은 것이 아니고 다만 사실일 뿐이었다. 다른 아무것도 없었고 그 밖에는 말할 것이 없었다. 수졸들은 내가 연안을 돌면서 1~2명씩 끌어모은 자들이거나 칠청년 패전에서 흩어졌던 자들을 불러 모은 무리였다. 거제형령 안위, 미조왕 참사 김은함, 녹도만호 송요종, 경상우수사 배설들도 우수영 관하로 들어와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칠청년 패전 이후 임지와 저점 구역을 적에게 빼앗긴 지방수령들이거나 수군 지휘관들이었다. 우수영에 부임하던 첫날 장졸들은 수루에 모아놓고 교서에 절까지 했다. 지방수령과 수사, 여러 읍진의 민호들은 누각 위에 앉아 있었고 병졸들은 누각 아래 마당에 가마니를 깔고 앉았다. 제주에서 보내온 소 3마리를 잡고 수 10마를 풀었다. 먼 읍진의 장졸들에게도 약간의 군량과 가축을 허락하여 먹게 했다. 내장과 선지를 수영 부근 백성들의 마을에 보냈다. 주림 장졸들은 걸신 들린 듯이 먹어댔다. 군복을 제대로 걸친 자가 없었다. 그들은 다만 누린내 나는 음식에 껄떡거리는 피난민일 뿐이었다. 이미 멸망을 체험한 자들의 깊은 무기력이 고기 건더기를 넘기는 그들의 모을대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국물을 넘기느라고 꿈틀거리는 그들의 목을 나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니의 눈빛도 힘을 잃고 있었다. 아니는 내 시선을 피했다. 바다 쪽으로 돌린 그의 옆 얼굴은 광대뼈가 드러나 보였다. 경상우수사 배설은 교사에 절하지 않았다. 배설은 심한 허리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 배설은 수루 난간에 기대 앉아서 이빨을 쑤셨다. 7청년 전투 때 배설은 원균에 후휘하였다. 조선 수군의 일자진이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는 저승선 열척과 수졸들을 포위망에서 빼내 진도로 물러섰다. 그 전선은 아직 나에게 인계되지 않고 있었다. 7청량에서 물러설 때 그는 적들의 상륙이 임박한 한상 통제영에 부르질렀다. 계사년 이후 내 통제영 본부 건물인 운주당도 그때 불타버렸다. 불탄 운주당 별실에서는 원균의 기생 12명이 그을린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나는 배설의 후퇴 경위를 조사하지 않았다. 당제공, 무언을 비어 숙배례가 끝나고 교서를 거둘 때 배설은 그렇게 말했다. 배설의 말은 정쟁의 밖에서 정쟁의 안쪽으로 보내오는 덕담처럼 들렸다. 배설은 이새에 낀 고기 찌꺼기를 혓바닥으로 털어내 뱉었다. 그때 나는 어느 날 배설의 후퇴 경위와 한성 통제영 방화 경위를 조사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나는 겨우 그의 덕담에 대답해 주었다. 종망의 길에 운세란 없는 것이요. 아시겠소 배수사. 배설은 빙그레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당제공, 영맹할 때는 영맹하고 겁을 낼 때는 겁을 내는 것이 병가의 전략이라 알고 있으나 그게 바로 무운이라는 것 아니겠소? 이 자식 봐라. 내 몸의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흔들리면서 솟구쳤다. 나는 침을 삼키면서 그 뜨거운 것을 몸속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물었다. 그래, 지금은 그 어느 때요? 배설은 대답했다. 하하, 그거 통제장께서 판단하실 일이 아니겠소. 저처럼 병든 몸이 어찌. 이 자식 봐라. 나는 물었다. 7청량에서는 마땅히 겁을 내야 할 때였소. 배설의 옆자리에서 아니의 얼굴은 얼어붙어 있었다. 배설은 대답했다. 용맹과 겁은 흔히 같은 것이요. 다만 쓸 때가 다를 뿐이요. 송장에 덮인 바다 위에서 목숨의 귀함을 깨닫는 것 또한 용맹이요. 용맹은 인에 가까운 것이요. 아시겠소, 통제공? 배어야 하나. 내 몸속 깊은 곳에서 징징징 우는 칼의 울음이 들리는 듯했다. 아시겠소, 통제공에서 배설은 내 어법을 흉내내고 있었다. 배설은 또 말했다. 그게 오묘한 일이요.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러니 병법 아니겠소. 7청량에서 살아남은 것은 내가 빼돌린 전선과 수졸들 뿐이요. 통제공께 다 드리리다. 그나마 통제국의 홍복이고 무운으로 아시오. 배워야 한다. 등판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그가 진도의 어느 갯가에 감추어둔 열척의 정선을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다. 내 속에서 우는 칼은 나를 달랬다. 칼은 좀처럼 달래지지 않았다. 마당에서는 오래 줄여 기진한 장조이들이 몇 잔술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날 밤 경상우수사 배설은 타령에서 도주했다.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 정날 숫배례가 끝나고 장조이들이 임지로 돌아갈 때 배설은 아픈 허리에 침을 맞아야겠으니 육지에 머물러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허락했다. 배설은 그 길로 달아났다. 아침에 그가 달아나 목포 쪽으로 군사를 보냈다. 배설은 이미 추격권을 벗어나 있었다. 배설은 잡히지 않았다. 군사들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진도에 군사를 풀어서 모든 연안 갯벌을 뒤졌다. 그가 감추어둔 전선 열척을 수습했다. 노가 몇 개 부러져 있을 뿐 배들은 온전했다. 총알 자리도 그을린 자리도 없었다. 7청량에서 배설은 전투 초기에 물러섰던 모양이다. 그날 배설은 잡히지 않았다. 도원수배에 서찰을 보내 조선 팔도를 다 뒤져서라도 배설의 머리를 우수영으로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원수는 알았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그날 밤 내륙 깊숙한 곳 남원이 함락되었다. 조선 광면 4천과 명군 3천이 전멸되었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흩어졌다. 남원을 무너뜨리고 나서 육지의 적들은 전주로 향했다. 번세 바람이 불었고 새벽에 비가 내렸다. 배설을 잡지 못했다.
저녁 때 여종을 불러서 머리에 석회를 잡게 했다.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배설을 잡지 못했다. 식은땀. 성난 파도와도 같은 한없는 적의가 어떻게 적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작동되는 것인지 나는 늘 알지 못했다. 적들은 오직 죽기 위하여 밀어닥치는 듯 했다. 임진년에 나는 농사를 짓듯이 고기를 잡듯이 적을 죽였다. 적들은 밀물대면 들이닥치는 파도와도 같았다. 적들이 멀리 물러간 밤에 나는 때때로 일본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생각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고 그의 모습은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다. 생포된 적의 장수들을 줄이 틀고 지져서 히데요시에 관한 소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일본 천하의 맹수가 다케다 신겐이라는 또 다른 맹수의 진영을 모조리 죽이고 일본을 차지했다. 오다 노부나가는 가신의 칼에 죽었다. 그러자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히데요시는 노부나가 정권의 수뇌부를 몰살하고 일본의 관백이 되었다고 했다. 일본 천하의 모든 창건과 총포와 군사는 히데요시의 휘하로 총집결했다. 노부나가는 천하포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있었는데 그 뜻은 물을 천하에 펼쳐서 난세를 치세로 바꾼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천하포무 깃발을 인수했다. 히데요시는 스스로 천하인을 자처하고 있었는데 그 천하포무는 조선과 명을 아울러서 가지런히 하는 것이며 조선의 국토를 여러 봉토로 찢어서 일본 막부의 가신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히데요시의 전후 조선 경영 구상이라고 적장들은 쉐토했다. 히데요시는 그러하되 물 위에서 죽음에 죽음을 잇대어가며 파도처럼 달려드는 그 무수한 적병들의 저기의 근본을 나는 알 수 없었다. 그 죽음의 물결은 충이나 물하기보다는 광에 가까웠다. 때때로 내 지위의 위치가 진의 후미일 때 내 부하들의 창검에 풀처럼 베어져 나가는 적병들의 모습과 깨어진 적선 주변에서 소용돌이 치던 피의 물결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죽은 너머에서 보고를 기다리고 있을 히데요시를 생각했다. 그때도 히데요시의 모습은 떠오르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히데요시는 또 다른 길상봉이었다. 알 수 없었고 뵐 수 없었고 조준할 수 없었다. 뵐 수 없는 것들 앞에서 나는 다만 적의 종자를 박멸하려 했다. 임진년 바다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 많았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절박하게 내 몸을 조여오는 그 거대한 적의 근본을 나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으나 내 적이 나와 나의 함대를 향해 창건과 총포를 겨누는 한 나는 적의 적이었다. 그것은 자명했다. 내 적에 의하여 자리매겨지는 나의 위치가 피할 수 없는 나의 자리였다. 싸움이 끝나는 저녁 바다 위에서 전이가 잠들고 살기가 빠져나간 함대는 비로소 기진했고 노을 헤치며 모항으로 돌아가는 항해 대열은 헐거웠다. 그 저녁에도 나는 적에 의해 규정되는 나의 위치를 무의미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힘든 일이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결국 어쩔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지는 어느 날 내 몸이 적의 창검에 베어지더라도 나의 죽음은 결국은 자연사일 것이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지는 풍경처럼 애돌될 일은 아닐 것이었다. 나는 다만 임금의 칼에 죽기는 싫었다. 나는 임금의 칼에 죽는 죽음의 무의미를 감당해낼 수 없었다. 병신년에 을병장 김덕력이 장사되었을 때 나는 내가 수긍할 수 없는 죽음의 방식을 분명히 알았다. 그때 나는 한상 통제왕의 부임에 있었지만 임금이 김덕령을 때려 죽인 일의 전말은 바람처럼 전군에 퍼졌다. 군은 나지키 엇들였다. 그 해 여름에 충청도 부여에서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몽학은 객기 많고 담력 좋은 건달이었다. 그의 군사는 산호, 승려, 피난민을 끌어모은 700이었고 그가 부여를 장악했을 때 그의 무리는 1만이 넘었다. 그는 처음 군사를 끌어모을 때 을병 행세를 했다. 그때 김덕령은 진주에서 도원수 권율의 막하에 있었다. 김덕령은 도원수의 명령에 따라
토벌군을 이끌고 진주에서 낭원 웅봉까지 나아갔다. 그가 부여로 입성하기 직전에 이몽학은 부하의 칼에 맞아 죽고 반란군은 흩어졌다. 김덕령은 할 일 없이 군사를 거두어 진주로 돌아갔다. 서울로 압송되어간 반란 연루자들은 김덕령을 공모자로 끌어들였다. 김덕령의 부여 진입이 늦어진 까닭은 그가 이몽학과 내통하고 웅봉에서 일부러 지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어갔다. 도원수 권율은 진주로 돌아온 김덕령을 체포해서 하옥했다. 권율은 김덕령의 혐의 내용을 수사하지 않은 채 김덕령을 묶어서 서울로 보냈다. 그때 을병장 곽재우도 얽혀들어 서울로 압송되어 갔다. 임금은 강한 신하를 두려워했다. 이몽학이 처음에 을병을 가장했으므로 임금에게 을병이란 뒤숭숭한 무리였다. 김덕령은 을금부에서 한 달 동안 6번 신문을 받았다. 부러진 정강이에 거듭 주리를 틀었다. 마지막에 그는 무릎으로 기어서 형리 앞에 나아갔다. 그는 조용했고 그의 진술은 논리가 맞았다. 그때 임금은 말했다. 저놈이 형장을 가벼이 여겨 오히려 태어나니 참으로 역적이다. 저 죽여라. 김덕령은 그렇게 죽었다. 임금의 사직은 끊없이 목숨을 요구하고 있었고 천하가 임금의 잠재적인 적이었다. 김덕령이 죽기 이태 전 가보년 가을에 나는 거제도에서 김덕령을 만난 적이 있었다. 김덕령은 진주에서 이겼고 담양에서 이겼다. 내가 보기에 그의 산발적인 승리는 정쟁의 국면을 전환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영남의 몇몇 거울을 온전히 지켜냈다. 거제도에서 만났을 때 김덕령의 풍모는 단아한 선비와도 같았다. 그의 담력과 기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때 김덕령의 육군은 섬의 안쪽 고지에 진친 적의 주력을 해안 쪽으로 내몰았고 나는 장문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다로 몰려난 적들을 부수었다. 기다릴 때 나는 포구에 묶인 적들의 배를 부수지 않았다. 적들은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다. 장문포에서 적들은 가루처럼 부서져 흩어졌다. 김덕령을 잡아들일 때 임금은 덕령은 상군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다. 누가 능히 이 자를 묶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발을 굴렀다고 한다. 김덕령은 용맹했기 때문에 죽었다. 임금은 장수의 용맹이 필요했고 장수의 용맹이 두려웠다. 사직의 재단은 날마다 피에 젖었다. 곽재우는 거듭된 신문 끝에 겨우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 풀려난 그는 한동안 군사를 해산하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가 응거하는 산이 구월산이라고도 했고 지리산이라고도 했다. 평편에 그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가 땅 위의 곡식과 채소를 일체 끊고 안개를 마시고 개울물을 퍼먹으며 연명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이미 신선이 되어 날아갔다는 소문도 있었다.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의 교서를 받았을 때 나는 김덕령의 죽음과 곽재우의 삶을 생각했다. 나는 김덕령처럼 죽을 수도 없었고 곽재우처럼 살 수도 없었다. 나는 다만 적의 적으로서 사라지고 죽어지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충을 임금의 칼이 닿지 않는 자리에 세우고 싶었다. 적의 적으로서 죽는 내 죽음의 자리에서 내 무와 충이 소멸해주기를 나는 바랐다. 우수영 침소의 안쪽 벽에 나는 교서를 걸어놓았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대궐을 향해 망걸레를 올렸다. 망걸레를 올릴 때 나는 교서에 절했다. 전하, 전하의 적들이 전하를 뵙기를 고대하고 있나이다. 신은 결탄코 전하의 적들을 전하에게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적들은 전하의 적이 아니라 신의 적인 까닭입니다.